최고급 롤스로이스의 실내는 외부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가죽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 향이 섞여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단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태준은 막힘없이 빠져나가는 도로 위에서 방금 전 마무리한 수천억짜리 계약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감정의 동요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손실은 최소화하고 언론에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포장해 이 이상 같은 문제로 보고하게 만들지 마. 그는 전화를 끊고 지친 듯 잠시 눈을 감았다. 성공, 또 성공이었다. 그의 손을 거치면 불가능도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그 어떤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바로 그때 차가 멈춰 섰다. 퇴근길에 끔찍한 교통체증이었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시선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매캐한 배기가스와 경적 소음으로 가득 찬 거리. 그의 완벽한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혼돈의 풍경이었다. 그의 시선이 차들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한 여인의 모습에 멈췄다. 남루한 옷차림, 먼지를 뒤집어 쓴 헝클어진 머리. 그녀는 낡은 분무기와 더러운 걸레를 들고 멈춰선 차들의 앞 유리를 닦으며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다. 도시의 가장 밑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참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녀의 등 뒤에 포대기로 둘러엎인 작은 아이와 그녀의 발치에 놓인 낡은 바구니 속에서 잠든 또 다른 아이였다. 쌍둥이였다. 그녀는 한파가 몰아치는 거리에서 두 명의 갓난아이를 데리고 차 유리를 닦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짜증은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지갑에서 가장 큰 단위의 지폐 몇 장을 꺼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저 저 비참한 광경을 자신의 시야에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을 뿐이다. 여자는 마침내 그의 차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익숙하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유리를 닦기 시작했다. 두꺼운 방탄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녀의 얼굴이 불과 몇 뼘 앞으로 다가왔다. 얼룩진 먼지 속에서도 지친 삶에 무뎌진 눈빛 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의 윤곽이 드러났다.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숨이 멎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윤서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배신하고 그의 심장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여자. 6년 전 거액의 돈과 함께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의 머릿속에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비수처럼 박혔다.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은행 명세서. 그의 계좌에서 윤서하의 계좌로 정확히 10억 원이 송금된 기록. 그리고 그 옆에 그녀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병원의 확인서. 그 애는 돈을 받고 뱃속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난 거야. 그게 그 애의 본 모습이었어. 그의 옆에서 속삭이던 계모, 박 회장의 목소리. 그는 사랑에 눈이 멀어 가난하지만 순수했던 그녀의 연기를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다. 그의 사랑은 분노와 증오로 변했다. 그는 지난 6년간 그녀를 경멸하고 저주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돈을 받고 화려하게 살아갈 것이라 믿었던 배신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자였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큰 돈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리고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다. 수년간 쌓아왔던 증오의 성벽에 혼란이라는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경적이 울렸다. 멈춰 섰던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차도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유리를 다 닦은 서아가 동전을 받기 위해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강태준은 얼어붙은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멀어지는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차는 점점 속도를 냈고 그녀의 모습은 백미러 속의 작은 점으로 변해갔다. 그가 다시 완벽한 고요함과 안락함이 지배하는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시야하게 외쳤다. 차 돌려, 당장. 강태준의 지시에 롤스로이스는 육중한 몸체를 거칠게 돌려 차들이 뒤엉킨 도로를 역주행하듯 거슬러 올라갔다. 하지만 그가 아까 그 장소로 돌아왔을 때 그녀와 아이들은 이미 인파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는 텅 빈 거리를 보며 알 수 없는 상실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단 1초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먼지투성이의 얼굴과 그를 바라보던 공허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그녀의 영상을 이용해 당장 그녀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의 정보팀은 유능했다. 그들은 얼굴 인식 기술과 서울시의 복지 시스템 데이터를 대조하여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거처를 찾아냈다. 보고서에 찍힌 주소는 주소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이었다. 한강 다리 및 공공지구. 그는 보고서를 집어던지고 직접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밤의 한강 다리 밑은 도시의 화려함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와도 같았다. 강변의 악취와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 그의 최고급 세단은 그곳의 모든 것과 이질적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녹슨 드럼통에서 타오르는 모닥불빛에 의지해 판자와 비닐로 엮어 만든 임시 거처들 사이를 걸었다. 마침내 그는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얇은 담요 한 장으로 낡은 상자 안에서 잠든 두 아이를 덮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6년간 상상해온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을 버린 배신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연민보다 뒤틀린 증오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두툼한 돈 봉투를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이 돈이면 되겠나 6년 전처럼 이번에도 내 눈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져줘. 그의 말은 잔인한 채찍이 되어 그녀를 후려쳤다. 서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경악과 이내 깊은 모멸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집어들어 그에게 다시 던졌다. 필요 없어요. 당신 돈 더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강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네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자존심을 세워? 그의 고함에 아이 중 하나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서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아이를 안아 달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를 달래는 그녀의 손을 따라 아이의 작은 손목에 매달린 조잡한 팔찌가 강태준의 시야에 들어왔다. 낡은 가죽끈에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초승달 모양의 장식. 그 모양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별이 쏟아지던 밤, 언덕 위에서 서아가 작은 종이 위에 초승달을 그려주며 속삭였다. 이건 내 마음이야. 그는 그 작은 그림을 자신이 아끼던 별 모양의 은색 로켓 안에 고이 넣었다. 그럼 내 별 안에 너를 영원히 담아둘게. 그들만의 약속, 그들만의 상징이었다. 기억의 파편이 부서지고 그는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손목에 걸린 나무 초승달에 고정되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던 여자가 왜 그들의 가장 은밀한 상징을 자신의 아이에게 지니게 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6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진실이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과 아이를 끌어안은 채 자신을 경계하는 서아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고 어두운 혼란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어둠 속을 질주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셔츠 안에 걸려있던 별 모양의 은색 로켓을 움켜쥐었다. 더 이상 그녀를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알아야만 했다. 6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한강다리 밑에서의 충격적인 재회 이후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갇힌 유령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그가 6년간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별 모양의 은색 로켓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서아가 직접 그려준 작은 초승달 그림이 그의 흔들리는 시선 속에서 아른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아이의 손목에 걸려있던 조잡한 나무 초승달 장식,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였다. 그가 지난 6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그 작은 나무 조각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최 비서의 보고는 그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회장님, 윤서아 씨의 지난 6년간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 비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6년 전 회장님의 계좌에서 거액이 송금된 직후 현금으로 전액을 인출한 뒤 모든 금융 기록이 끊겼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보험, 통신기록까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 보고는 상식적이지 않았다. 정말 돈을 노린 배신자였다면 그 큰 돈으로 화려하게 살며 수많은 흔적을 남겼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자신을 지우려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사라졌다. 강태준은 자신의 기억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서재 깊숙한 곳,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윤서하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봉인되어 있었다.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들, 그녀가 그려주었던 그의 초상화, 그녀가 좋아했던 시집. 사진 속의 그녀는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 맑고 순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기억했다. 그녀가 얼마나 값비싼 선물을 싫어했는지, 대신 그가 길에서 사준 작은 들꽃 한 송이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던 그녀의 모습을. 그런 그녀가 정말 돈 때문에 자신과 뱃속의 아이까지 버렸단 말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증오와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비서팀의 보고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6년 전 자신의 증오를 확신하게 만들었던 그 증거들을 자신의 눈으로 다시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가장 먼저 거액이 송금되었던 은행의 VVIP 지점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6년 전의 모든 원본 거래 기록을 요청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들을 가져왔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거액의 송금 지시서에 서명한 사람은 그 자신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당시 그의 법적 후견인이었던 계모 박 회장의 인감과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분노에 차서 직접 송금을 지시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기록은 그 모든 것이 박 회장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곧바로 서아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기록된 청담동의 고급 산부인과로 향했다. 그 병원 역시 박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곳이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윤서아의 진료 기록 원본을 요구했다. 병원장은 당황하며 개인정보라며 거부하려 했지만 강태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결국 서류를 내주었다. 서류는 놀라울 정도로 얇고 간단했다. 그리고 수술 동의서에 적힌 윤서아의 서명. 그것은 언뜻 보기에는 그녀의 서명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서명 끝에 작게 그리던 그들만의 작은 별 표시가 없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위조된 것처럼 보이는 서명이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에 대해 물었다. 병원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 의사가 수술 직후 갑자기 사직하고 해외로 떠났다고 대답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된 시나리오. 강태준은 병원을 나와 차가운 오후의 햇살 아래 섰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그의 귓께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그의 증오를 지탱해왔던 두 개의 기둥, 동과 낙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는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하게 기만당한 바보였다. 그녀를 향했던 불타는 증오는 이제 방향을 잃고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했던 여자를 지옥으로 내몬 공범이었다. 강태준이 과거의 진실을 향해 위태로운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다. 그의 계모이자 TK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 박 회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에서 신복으로부터 올라온 보고를 받으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보고의 내용은 간단했다. 강태준이 윤서아를 찾아냈고 6년 전의 일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눈빛에는 서늘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6년 전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 감히 자신의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나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망치려 하는 벌레 같은 것. 그녀는 이 작은 불씨가 거대한 화재로 번지기 전에 다시 한번 짓밟아 끄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수는 교묘하고 간접적이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서아가 머무는 다리 밑으로 불황자 몇 명을 보냈다. 그들의 임무는 서아를 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멀리서 그녀를 감시하고 있을 강태준의 사람들에게
윤서한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위험한 부류와 어울린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계획대로 어디대로. 그날 밤 다리 밑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섞인 싸움이 벌어졌다. 서하에 낡은 살림살이들이 엎어졌고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 비서는 사실 그대로를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윤서아 씨가 매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예상과 달리 그 보고는 강태준의 의심을 키우기는커녕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서하가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그런 끔찍하고 위험한 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간접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박 회장은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최고급 세단을 타고 어둡고 축축한 다리 밑으로 직접 행차했다. 명품 옷과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그곳의 모든 비참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서하의 초라한 거처 앞에 섰다. 서하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6년 전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악마의 얼굴. 박 회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와 아이들을 훑어보았다. 네가 감히 아직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었어. 내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역겨운 것.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독을 품고 있었다.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태준이는 이제 너 같은 건 기억조차 하지 않아. 곧 정해진 집안과 약혼할 몸이다. 내 존재는 그 애의 앞길에 오점일 뿐이야. 그녀는 서하의 귓가에 잔인한 거짓말을 속삭였다. 태준이는 지금 너를 증오하고 있어. 다시는 그 애 앞에 나타나서 그 애를 괴롭히지 마. 그리고 그녀는 잠든 아이들을 향해 턱짓하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내게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영원히 사라져. 만약 또다시 내 아들에게 질척거리려 든다면 그때는 너뿐만 아니라 네 아이들의 인생까지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테니. 그것은 서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겨냥한 치명적인 협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욕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향한 위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 회장은 겁에 질린 그녀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본 뒤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서하는 혼자 남아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가졌던 작은 희망의 불씨, 혹시나 태준이 자신을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이 오늘 밤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녀는 다시 도망쳐야만 했다. 이 괴물로부터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박 회장이 남기고 간 독설과 위협은 윤서하의 위태로운 현실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얼마 되지도 않는 짐을 허둥지둥 챙기기 시작했다. 다시 도망쳐야 했다.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손이 닿지 않는 세상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숨어야만 했다. 짐을 싸던 그녀의 손이 낡은 천 기저귀 더미 속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빛바래고 달아빠진 사진 한 장이 고이 쌓여 있었다. 6년 전. 아직 세상의 어둠을 모르고 행복하게 웃고 있던 강태준의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수문이 터져 나오며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홍수처럼 그녀를 덮쳤다. 6년 전
그녀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미술학도였다. 그리고 강태준은 TK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에게 다가왔던 따뜻하고 다정한 연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고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박 회장과의 만남 이후 산산조각 났다. 박 회장은 조용한 찻집으로 그녀를 불러냈다. 그리고는 우아한 미소 뒤에 칼날을 숨긴 채 잔인한 협박을 시작했다. 네가 태준이의 곁에 머문다면 나는 내 모든 힘을 동원해 태준이를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녀는 태준의 출생에 얽힌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너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셈이냐. 그녀는 또한 서획에 은행 송금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박 회장이 주장했던 결별의 대가가 아니었다. TK그룹 장학재단에서 서획에 지원해주던 장학금의 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포장된 돈이었다. 이건 우리가 내게 베풀었던 마지막 동정이다. 이 돈을 받고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서한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태준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를 지키기 위해 그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차가운 이별 통보만을 남긴 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도망쳤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의 뱃속에 2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기쁨이자 동시에 절망이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감시를 피해 홀로 아이들을 지켜내야만 했다. 그녀는 장학금 해지 위약금으로 받은 돈을 쪼개가며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는 시골 마을들을 전전했다. 그리고 10달 뒤 한 낡은 시골 산부인과에서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쌍둥이를 낳았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그녀의 삶은 처절한 생존투쟁 그 자체였다. 돈은 금방 바닥났고 그녀는 2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설거지, 공사장 막노동, 그리고 지금의 유리 닦기까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림에 대한 꿈, 여자로서의 삶,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그녀는 종종 굶었고 취에 떨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며 버텼다.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가락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어느 날 밤 잠든 아이의 손목에 있는 낡은 팔찌를 보며 그녀는 태준과의 유일한 추억인 나무 초승달 장식을 조각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가 간직한 유일한 사치였다. 길고 긴 회상의 터널을 빠져나온 서한은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이 아닌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대로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박 회장이라는 거대한 악마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토록 피해 다녔던 단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바로 아이들의 아버지 강태준. 이제 그를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찾아가야만 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이들의 생존권을 요구해야 했다. 그녀는 꾸리던 짐을 풀었다. 그리고는 잠든 2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으로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저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강태준이 살고 있는 도시의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지만 단호한 걸음을 내디뎠다. 박 회장의 방문 이후 윤서아의 세상은 다시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버텨낼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혹독한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한강의 칼바람은 다리 밑에 허술한 보금자리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서한은 자신이 가진 모든 헌옷과 담요를 꺼내 아이들을 겹겹이 쌌다. 그녀는 낮에는 손이 얼어붙는 고통을 참아가며 차 유리를 닦았고, 밤에는 그렇게 번 몇 푼의 돈으로 따뜻한 분유 한 캔을 사서 아이들을 먹였다. 그녀 자신은 며칠째 찬물과 마른 빵으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어른도 견디기 힘든 추위와 굶주림은 연약한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결국 쌍둥이 중 동생인 하연이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아이의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아이는 숨쉬기 힘들어하며 쌕쌕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폐렴이었다. 소화하는 겁에 질렸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열을 닦아내고 자신의 천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밤을 새웠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다.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는 것을 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잠든 하준이를 다른 노숙자 아주머니에게 잠시 부탁하고 혜연이를 들쳐 업은 채 무작정 병원으로 달렸다. 가장 가까운 동네 병원의 응급실. 의사는 아이를 보자마자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무가 직원은 그녀의 남루한 행색과 돈 한 푼 없는 주머니를 확인하고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보증금 없이는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매뉴얼을 따를 뿐이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청소라도. 서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해열제 몇 알만을 손에 쥔 채 불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쫓겨나야 했다. 세상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차가운 겨울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다.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갔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신이시여, 제발 제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쯤 저 멀리 거대한 병원의 불빛이 보였다. 마치 희망의 등대처럼 환하게 빛나는 최신식 건물.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병원이 바로 강태준의 TK그룹 재단에서 운영하는 TK 의료센터라는 사실을. 마침내 병원 정문에 도착했다.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는 자동문이 그녀의 앞에서 스르륵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며칠간의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극심한 절망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의식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살려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지 못한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다. 그녀는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에 안은 아이를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팔에 힘을 주었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과 사람들이 눈 속에서 쓰러진 모녀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바로 그 시각 TK 의료센터의 로비는 강태준 회장의 정기 이사회 방문으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병원장과 주요 임원들이 도열하여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미끄러지듯 현관 앞에 멈춰 섰다. 강태준은 평소와 같은 냉정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그가 로비로 들어서려는 순간 현관 앞에서 벌어진 소란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보안 요원들과 간호사들이 쓰러진 한 여인과 아이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 불미스러운 소란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지? 그의 차가운 물음에 병원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신원 미상의 노숙자가 쓰러져서. 강태준은 귀찮다는 듯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들것 위로 옮겨지는 여인의 얼굴. 며칠 밤낮으로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바로 그 얼굴. 윤서하였다. 그리고 간호사의 품에 안겨 응급실로 옮겨지는 창백하게 질린 작은 아이.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이 아이의 축 늘어진 작은 손목에 꽂혔다. 밝은 로비 조명 아래 조잡한 나무로 깎아 만든 초승달 모양의 팔찌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마지막 남은 모든 의심과 불신이 그 작은 나무 조각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 응급실 의사가 아이의 상태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신원 확인도 안 되고 보호자도 의식이 없어서. 바로 그때 강태준이 그들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 아이,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 그의 선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이 병원의 모든 의료 자원을 총동원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아이를 살려내. 이건 명령이다. 그의 한마디에 병원 전체가 최고의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서한은 영양실조와 탈진 증세로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되찾았지만 깨어나자마자 딸에게 가겠다며 울부짖었다. 강태준은 소아중환자실 복도에서 텅 빈 눈으로 수술실 표시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돈과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급성 폐렴 쇼크와 함께 폐혈증 증세가 보입니다. 아이가 일반적인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희귀 유전 질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부모의 골수 및 유전자 검사가 시급합니다. 강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내 DNA와 대조해 주시오. 당장. 잠시 후 링거를 꽂은 채 달려온 서하 역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체혈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6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을 감싼 것은 증오도, 연민도 아닌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의사는 강태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강태준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장이 찍혀 있었다. 친자 관계 확인 검사 결과 부 F 강태준, 자 지윤하은. 부권 확률 99.999%.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6년간 믿어왔던 모든 거짓과 품어왔던 모든 증오가 저 차가운 숫자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건너편의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그의 시선을 통해 모든 것을 깨달은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질문은 필요 없었다. 오직 부정할 수 없는 비극적인 진실의 무게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친자 확인이라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는 강태준과 윤서에게 기쁨이나 안도 대신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의사는 혜은이의 상태가 단순한 폐렴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이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이 발현된 상태였다. 아이의 골수가 스스로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병이었다. 유일한 치료법은 골수 이식뿐이었다. 병원은 전국적인 기증자 찾기에 나섰지만 혜은이의 유전자형이 워낙 희귀하여 일치자를 찾을 확률은 희박했다. 가장 큰 희망은 직계 가족이었다. 서하의 검사 결과는 절반만 일치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오직 한 사람, 강태준뿐이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다. 강태준의 골수는 혜은이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하지만 기적에는 대가가 따랐다. 담당 주치의는 강태준을 따로 불렀다. 그는 골수 기증이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라고 설명했지만 동시에 수술 후 기증자가 겪어야 할 육체적 고통과 회복 기간에 대해 경고했다. 회장님처럼 분초를 다투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분에게 골수 기증은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리창 너머 중환자실에서 작은 숨을 몰아쉬고 있는 딸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 당장 수술을 준비하시오. 그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는 수술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병원을 나와 자신의 지난 6년을 지배했던 거짓의 성, 한남동의 본가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려는 냉정한 심판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서재에서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의아한 표정으로 맞았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당신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문제의 증거요.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그 계집애가 너를 속인 거야. 그 애는 원래 그런 아야. 내게나.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강태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확인한 모든 증거들을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로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서명이 찍힌 은행 송금 지시서, 위조된 수술 동의서,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의사까지. 그리고 그는 그녀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하은이가, 내 딸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 당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내 핏줄이.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내 골수를 떼어주어 그 아이를 살릴 거요. 당신이 죽이려 했던 내 딸을 이제 내가 내 몸으로 살릴 거란 말이오. 그 순간 박 회장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나는 당신을 어머니라 불렀던 내 인생 전체를 내 일생의 가장 큰 치욕으로 기억할 거요.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그리고 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는 차갑게 몸을 돌려 서재를 나섰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박 회장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강태준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수술을 위해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다.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의 침대 곁을 서아가 말없이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였다. 육중한 수술실 문이 그의 뒤로 닫혔다. 한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수술이 끝났다. 담당 의사는 2건의 수술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전했다. 혜은이의 작은 몸이 아빠의 골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강태준 역시 무사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아는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을 소리 없이 쏟아냈다. 하은이가 안정을 되찾은 후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강태준의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지난 6년간 그녀의 꿈속에 수없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녀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찼던 남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준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날카롭던 인상은 수술의 여파로 한결 유해져 있었고 굳게 닫힌 입술은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6년간 지옥 속에서 살아온 것은 자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역시 거짓된 진실 속에서 사랑을 증오로 바꾸며 스스로를 괴롭혀왔을 것이다. 그를 향했던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차올랐다. 그때 그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마취에서 막 깨어난 그의 시선은 잠시 초점을 잃고 헤맸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서아의 모습을 발견했다. 2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6년의 세월과 오해라는 거대한 벽이 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술 후유증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하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서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고백했다. 박 회장이 내밀었던 위조된 서류들, 그의 귀에 속삭였던 악마의 거짓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실이라 믿고 사랑했던 여자를 지난 6년간 얼마나 증오하고 저주했는지에 대해 나는 내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네가 나를 배신했다고 믿어버렸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려왔다. 너에게 용서를 구걸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건네는 진심 어린 참회였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서하는 비로소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그가 왜 그토록 자신을 차갑게 대했는지, 왜 돈으로 자신을 모욕하려 했는지. 그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그를 먼저 배신했다고, 그것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배신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녀가 대답할 차례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지난 6년간 자신의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냈다. 박 회장이 어떻게 그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을 협박했는지, 그리고 장학금 해지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자신을 돈에 눈이 먼 여자로 만들었는지. 나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을, 그리고 뱃속의 우리 아이들을 그 여자로부터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여러 번 끊겼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의 고백이 병실의 고요한 공기 속에 내려앉았다. 한 사람의 탐욕과 잔인함이 서로를 그토록 사랑했던 두 사람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6년간의 길고 긴 엇갈림의 전말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쇠약한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한은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잡았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떨어져 내렸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원망과 오해가 아닌 진심과 용서로 맞닿은 손이었다. 병실 안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함께 울었다. 잃어버린 시간과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한 슬픔,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안도감.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 위로 아주 작고 따뜻한 새로운 봄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1년 후 강태준과 윤서하, 그리고 두 아이는 더 이상 차가운 도시의 중심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서울 근교에 햇살이 잘 드는 정원이 있는 하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곳은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거대한 저택이 아닌 가족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진짜 가정이었다.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혜원이와 오빠 하준이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며 푸른 잔디 위를 위태롭게 뛰어다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굶주림과 추위의 그늘이 없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들답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윤서아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지 않았다. 강태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다. 그녀의 그림에 담긴 고통을 이겨낸 깊이와 따뜻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의 이름으로 삼청동의 연작은 갤러리는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공간이 되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냉철한 기업가였지만 더 이상 일 중독자는 아니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서하의 그림을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의 텅 비었던 심장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내 식구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거실 바닥에 거대한 캔버스를 펼쳐놓고 있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에 붓을 쥐고 물감을 온몸에 묻혀가며 즐거워했다. 서하는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비즈니스의 마이더스의 손이었던 강태준은 붓 앞에서는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물감을 섞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그리는 그림은 짙푸른 밤하늘이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중심에는 아주 크고 밝게 빛나는 초승달과 그 곁을 지키는 별 하나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길고 길었던 사랑과 아팠던 오해,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그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림이 거의 완성될 무렵 아들 하준이가 그림 속의 초승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그리고 이어서 그 옆의 별을 가리키며 외쳤다. 아빠. 그 순수한 한마디에 서하와 태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강태주는 서하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 담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서하야, 고맙다. 내 세상에 다시 빛이 되어주어서. 서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완벽한 평화와 안도감. 차갑고 더러웠던 아스팔트 위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비극은 이제 따뜻한 물감 냄새와 가족의 온기로 가득한 행복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가장 잔인한 오해는 때로 맹목적인 사랑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가장 깊은 상처는 오직 망설임 없는 희생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강태준과 윤서아의 이야기는 운명이 인간을 절망의 끝으로 내몰지라도 사랑과 가족이라는 끈은 가장 추운 겨울마저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불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증오에서 이해로, 부서짐에서 회복으로 아주 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진정한 가족이란 흠없는 과거 위에서가 아니라 함께 상처를 마주하고 더 따뜻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용기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하기 위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